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 위기와 금융의 변화이고 첫 번째 세션 그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이옥수 파트너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이옥수 파트너입니다. 먼저 금일 의미 있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원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를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저희가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지구 보호나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만큼 어떻게 화폐 가치와 경제적 언어로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3도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뉴 노멀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은 2070년까지 누적액으로 봤을 때 17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의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향후에 만약 3도의 시나리오 하에서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발생을 한다면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역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구분해서 본다면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GDP에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인류가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를 막는 활동에 실패했을 경우에 3도에 따른 시나리오 하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한 것이고, 만약 파리 협약 하에서의 목표와 동일하게 1.5도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면 반대로 2070년까지 43조 달러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된다.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 지역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만큼이나 큰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각 지역별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손실을 경제적 효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 시기가 다르고, 특히나 배출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빠른 터닝 포인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 인류, 현 시대에서는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효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국제적 정세를 보면 현실적으로 1.5도 시나리오 하에서의 미래를 저희가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5도에 가깝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산업화 시기 대비 한 상황이고, 3도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기후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2.5도 이상으로 2100년에 저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를 위한 시기가 지나서 2.5도 이상의 기후변화로 인한 시나리오가 실현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금융 안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그린 스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제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 기후 변화가 가져갈 위험의 수준이 얼마만큼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금일 발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또 산업계 측면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 장벽 관점에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 하면 결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녹색 활동,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활동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여서 금융이 이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 그 중에서도 탄소를 고배출해서 저희가 금융지원에서 배제해야 되는 활동에서는 아예 금융지원을 배제하고, 또 유의해야 되는 고탄소 업종에 관련된 신증설이나 M&A 등에 있어서는 탄소 관련된 고배출 업종임에 따라 또 활동임에 따라 금융지원을 유의해서 진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활동에는 자금이 끊기거나 자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활동 체계가 저희 전체적인 금융산업에 내재화되어야지만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활동들이 기후금융 관련된 공시 시대에 공시를 통해서 각 금융계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황만이 아니라 향후에 얼마만큼 이 녹색화 전환 활동을 확대하고 유의 활동과 배제 활동을 또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수립해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역할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금융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혹은 배제나 유의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기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공시가 예정된 미래 하에서는 향후에 대다수의 상장된 기업들은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각 기업들의 활동들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후 관련된 공시 기준서인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서 2호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는 세 가지 활동들을 기업들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로는 각 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두 가지가 기업 입장에서 방패에 해당하는 수동적인 대응이라면 창 관점에서 이러한 저탄소 시대에 보다 매출과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을 기후 공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본연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대비 진척도를 점검할 것을 이 공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공시하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 금융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향후 이 기후 공시 시대에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는 측면에서는 기후 기술과 그리고 이러한 기후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의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라고 금일 발표에서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기업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후 기술은 이 전환 위험을 감소하면서 반대로는 또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보다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또 이러한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도 투자와 인수를 통해서 해당
기술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A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탄소 감축 수단 중에 약 40% 정도의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은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효율적인 기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석유나 금 같은 다른 자원과 다른 측면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금처럼 순도 혹은 퀄리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 탄소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싸게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에서는 일부 기술은 산업 공통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각 분야별 특화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각 분야별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EU의 기후금융 관련된 정책을 보더라도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포함해서 혁신적인 기후 기술에 투자를 해서 이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회 측면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 시대의 기후 공시와 연관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싸게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 기술에 대한 개발과 관련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련의 노력들은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서 시장 경제 하에서 국내 자본 시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책 금융 측면에서 또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와 EU의 탄소 관련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의 가격이긴 하지만 국내는 8,000원, 약 8,000원 가량, 그리고 EU는 80유로 내외를 이루고 있고, 결국은 국내와 EU의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10배라는 의미를 바꿔 생각해 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10배나 더 큰 가치를 탄소 감축을 위한 효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똑같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때 1톤을 줄였을 때 EU는 80유로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효익이 탄소 감축을 달성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EU 기업 대비해서는 탄소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실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서는 이 고배출 기업이 탄소 감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일본과 유사한 국내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그린워싱 이슈로 인해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환 활동과 관련해서 이 그린워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 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또 이에 기준에 기반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온실가스 탄소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탄소 감축의 핵심이 되는 기후 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책 금융 측면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라면,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가져올 기후 위험 시대에 이 금융 안정 관련된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환위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탄소 배출 활동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을 축소 및 중단하는 것이 이 전환위험을 감소시키는 활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주요 업종과 해당 업종 내에 포함된 기술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고 중단하는 것이 이 전환 위험을 금융업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서 국내 산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의 공급의 축소와 중단을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또
반대로 전환금융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는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물리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실 물리적 위험의 감소와 관련해서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최소 2.5도 이상의 시나리오가 인류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미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리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 도리어 이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2.5도 이상의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 재해가 국내 사회와 또 산업계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로 인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나 이러한 물리적 위험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금융 업종 중에서도 보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저희 보험연구원에서 관련된 발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금융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리고 이 예방을 위한 노력은 결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관련된 활동에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달성해야 된다면, 이 물리적 위험 관련해서는 이미 이 물리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대비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결국은 이 보험이 커버하는 이 관련된 기후 재해로 인한 커버율이 이 GDP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 피해로 인한 이 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이 향후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금융이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뒤이어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일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준입니다.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연구원 ESG 연구센터장으로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인구위기, 기술진보 등 우리에게 닥친 화급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걸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인 기후위기와 금융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 심화와 대응입니다. 일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심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저물고 지구 비등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2023년 7월에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배경이 작년 7월이 이제 유사일에, 그러니까 유사일에라고만 이제 말이 안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온도를 관측하고 기록한 이래로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 뜨거운 7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아마 이제 UN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아래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산업화 이후에 지구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끓는 지점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지구 기온 상승이 인류의 화석 연료 사용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계의 정설인데요. 올해는 또 얼마 더울지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여름이 이제 당신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니까 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온난화건 비등화건 이게 사실 기온만 단순하게 오르는 거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사실 이렇게 냉방 비용이 좀 걱정이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후 패턴 자체를 갖다가 이제 뒤죽박죽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폭염, 뭐 가뭄, 홍수, 산불, 폭풍우 이런 자연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197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가면은 평균적으로 자연 재난이 한 5배 정도 더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이재민, 뭐 난민, 그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이제 전쟁도 나게 되고 하여튼 각종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후 변화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크게 보통 기후 변화 완화와 기후 변화 적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완화는 그냥 아까 설명 많이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로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또는 공중에 있는 그 탄소를 잡아 가지고 뭐 유틸라이즈 활용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후 변화 완화는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약속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내로 억제해 가지고 뭐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지향하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경제 구조를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은 지금 다소 긴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거나 뭐 유용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에 적응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로 심해지는 자연 재난의 피해를 이제 축소하고 재난 피해 극복을 이제 도와서 경제 연속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 재난 등의 이제 이게 발생을 하면 결국 취약계층들한테 더 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취약한 개인이나 기업, 공동체의 피해를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연재해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것,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결국 이제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후 변화 시대의 어떤 금융의 역할도 결국은 이런 어떻게 완화와 적응을 이제 적절하게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이제 이 완화 쪽은 많이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주요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2021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28%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일본은 20.5%, 독일은 18.9%.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예 10%를 안 넘습니다. 조금 그나마 높다는 게 이탈리아 15.1%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제 탄소 중립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를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환금융은 탄소 제약적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후금융이라고 합니다.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저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 융자, 이제 위험 인수 이런 것이
가능해서 금융 지원에 대한 제약이 적고 지원 범위가 넓은 장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전환금융에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관련 논의를 보다 활성화해가지고 제도적 기반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금융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제조 강국과 이제 국제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전환금융 관련 국제 기준 전쟁 논의를 지금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우리처럼 제조업 비중이 이제 높은 일본은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해 가지고 이제 제도를 일찍 구축하고 해서 금융 지원을 갖다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전환금융 지원제도 전환금융 액수가 1조 원. 오늘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조 원이더라고요. 그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빨리 쫓아가면은 뭐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이상 이제 전환금융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후변화 완화의 관점에서 화석연료 발전, 그러니까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이제 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도 이제 정상들이 2030년까지 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제 3배까지 늘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은 뭐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풍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 생산 비중이 낮은데요. 뭐 7.1%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던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그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이 또 필요한 거고요. 저는 지금 날씨 보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신재생 발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날씨 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들쭉날쭉한 거죠. 결국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발전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쭉날쭉하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변동성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금융이 바로 그 날씨 보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날씨 보험도 이제 지수형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날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보험은 이제 그 패러메트릭이라도 부르는데 그 지수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날씨 변화가 이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은 손해사정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이제 그런 수입 같은 걸 보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수형 날씨 보험으로 날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하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물 제거도 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이제 반 ESG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법규 리스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23개 주 검찰총장들이 이제 그 글로벌 보험회사들한테 이제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보험회사들이 이 석탄, 그러니까 그 화석 그 연료와 관련된 산업의 보험 인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보험회사들,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마치 유엔이 주도하는 이제 탄소 중립 보험 연합 NCR라고 하는데 여기 소속 보험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총장들의 어떤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는 서한을 받은 이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내 이제 영업이 많은 이제 미넬이라든가 쥐리라든가 하노버리라든가 이런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NCR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NCR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와해된 상태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이 검찰총장들이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보험회사들의 어떤 위험 인수 기능이 탄소 중립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그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적용 면제, 이런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기후 변화 완화에 관한 얘기고요. 앞에 말씀 하신 내용과 일부는 이제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미 산업화 이후 그 평균 기온 상승을 이제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1.1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1.2도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자연재난과 이상기후로부터 오는 이제 문제점이 심각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경제 손실도 많이 날 텐데요. 결국 이로부터 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복구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후변화 적응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서 이제 경제 손실과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의 차이를 얘기하는 보장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보장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의 이제 한반도 미래기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러니까 오시가스 배출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균 기온이 이제 세기 중반에는 3.3도, 그다음에 세기 말에 가면 한 7도까지 이상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도 더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세기 중반에는 현재보다 연평균 45mm, 그다음에 세기 말에는 175mm까지 더 내린다고 하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평균 강우 일수는 줄어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내리면은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의 이슈가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어떤 그 금융이냐면은요, 이제 동질적인 위험에 처한 경제 주체들을 갖다 이제 위험 입다로 구성해가지고 보험료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을 정하는데 그게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험료가 모이면은 그 돈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후 인프라 투자 이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추럴하게 기후 변화 적응에 최적화된 그 사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고유 사업 모형의 이제 위험 관리와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인 할증이라는 게 결국 위험 기반 보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는 이제 그 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깎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경제적 연속성을 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기후 변화 적응에 활용을 하면은요, 이제 일차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한번 그 자연재난 피해를 갖다가 그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재정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그 재정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후 취약성 보완의 어떤 예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건축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높게 지어 가지고 이제 홍수 피해를 갖다 막는 거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일단 집을 짓더라도 저렇게 물막이나 차수판을 갖다 설치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집에서 저런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가 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저렇게 하는 걸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공사협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제도적 지원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이제 기후 회복력 강화와 관련된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번 날씨 보험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보험금 지급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실손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 보험은 다 손해사정을 거쳐가지고 시간이 좀 끌다가 이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은 이제 보험금 지급을 받을 때쯤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수형 보험이 이런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넘거나 약속된 그 기준치에 따라 가지고 손해사정, 별도의 손해사정이 없이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지수형 보험을 만들 때 실제 손해와 이제 지급 보험금의 차이,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최소한이 되도록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새 이제 인슈어테크가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모형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표에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수형 보험이 이제 자연재해 보험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상 이제 기후 변화 이제 대응을 위한 이제 보험의 역할을 말씀드렸고요. 제도적 지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제도적 지원은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제도, 공동회의 면책, 그리고 공사협력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공시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스코프 3 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2023년에 이제 지속 가능 공시와 관련된 국제 기준들이 뭐 여러 개 발표가 됐죠. ISSB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ESR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컨센서스가 이미 뭐 다 형성이 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2026년 이후부터 상장사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도록 만들 생각인데, 지금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 스코프 3 배출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융자 위험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이 배출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이 내실이 전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들 기업의 이제 그 투자융자 위험인수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하고 이제 공시하는 체계를 갖다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그 금융회사들한테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의 어떤 그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배출량이 나오죠.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에서 오는 금융 배출량과 함께 위험인수에서 나오는 위험인수 배출량, 인슈런스 어소시에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따로 분리해서 공시를 하도록 이제 그 PKF라고 그 이제 탄소회계 관련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엔지아에서 나온 그 제도적 지원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산업 간 공동행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 공급망에서 이제 탄소 그 배출이 적은 부품을 쓴 그런 기업들한테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받고 싶을 때 산업 내에서 어떤 협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석탄 발전 인수라든가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거 인수할 때 뭐 공동 인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그 이제 그 공동행위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이유가 인지에 대해서 사실 약간 그레이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 제외라든가 보험업법의 상호협정을 활용한 이런 적용을 제외하는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영국 경쟁당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린 어그리먼스 가이던스라는 걸 갖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사협력 강화. 아까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공사협력을 통해서 이제 경제와 사회의 기후 취약성 보완하고 이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그 내용인데, 이 자연재해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그거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보험료 상승은 결국은 이 보험의 이제 가용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낮춰가지고 보험감이 떨어뜨립니다. 그럼 결국 보장 격차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 재정,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취약한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대해서 이제 위험 감소 조치를 갖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OECD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감소를 위해 정부 지원은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보험료 지원보다 비용 효율적이다, 이렇게 2023년 보고서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험 감소를 한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 보험료 경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다시 이제 복구를 할 때 정부 같은 경우는 기후 취약성을 보완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이 이제 제도화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에서 한 10,000불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지붕 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재난의 이제 취약성이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갖다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협력을 하게 되면은 기후변화 적응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금융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로 막 떠드는 것보다는 이게 집에 가서 하나라도 이렇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열심히 실천을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진행을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에 기후금융의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먼 이슈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뭐 기후금융은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은 잘 우리 본래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토론에 50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 두 분을 제외하면 6분이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각자가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쓰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 6분이 지나면은 마이크가 끄지 그런 장치는 없죠.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하다가 보면 본래 시간이 항상 늘어지잖아요. 근데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시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플로어에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분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 제가 개인적인 이력은 소개를 드리지 않고요. 지금 현직
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토론자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소개를 하시고 싶으면 그냥 중요한 이력 좀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편의상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실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20분 만에 그 중요한 주제를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는 약간 매크로한 쪽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두 번째 발표자께서는 약간 마이크로한 쪽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또 보험 쪽에 좀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기후금융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이 전체 그림에서 이것 정도는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의 발표자들의 내용 중에서 디스커션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권유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권유희입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옥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녹색 및 전환 활동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지역적 특성상 이런 전환 활동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환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이 이제 그런 그린워싱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좀 그런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승준 박사님도 이제 일본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이제 전환금융과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험의 전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를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특히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이제 기후금융 관련된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문을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와 이제 정책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인프라, 이렇게 관련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금융 역할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법이 제정된 이후에 올해 3월에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후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수익 리스크 측면에서 민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부분이 이제 인내 자본을 이제 좀 공급할 필요가 있고, 해외도 뭐 이를테면은 새롭게 녹색 뭐 은행이나 이런 걸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U나 뭐 독일처럼 기존의 정책 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국내도 이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산업은행,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그다음에 신기보미 수은이 30년까지 42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 주신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기후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각 9조 원의 그런 펀드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금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이 기관들 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공급 규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종래 저희가 이렇게 산업과 금융과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혁신 기업이나 이런 1000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뭐 산은의 센터를 두고 6개 기관이 이렇게 함께 공동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산음의 전담 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그린금융위원회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이런 지원 전략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금융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금융은 오늘 이제 많이 역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후금융을 뭐 녹색 채권 이런 거로 조달을 해서 이렇게 잘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 녹색금융이라든지 전환금융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런 산업이 전환하는 가운데
이제 금융회사 자산에서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잘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승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보험 상품처럼 기업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 탄소 중립법에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해 둔 게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전환금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기후 금융의 정의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금융회사들이 이걸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을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후금융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K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녹색 분류 체계 안에 녹색 금융과 전환 금융이 같이 있는데 오늘 뭐 그 이옥수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분류를 보시면은 전환 활동에 대해서 K 텍소노미에서 인용한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서 인정한 활동과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옥수 대표님 발표 자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저희가 지금 전환 부분이 굉장히 그 녹색 분류 체계에서 되게 작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넓혀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탄소를 감축해 가는데 금융이 지원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 부분을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고 좀 환경부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기후 금융 시스템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K 텍소노미에 따라 녹색 분류 체계가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적시에 그러니까 녹색 채권이나 이런 걸로 조달을 해서 그다음에 녹색 여신 같은 거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녹색 여신과 관련된 관리 지침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녹색 활동인지 이게 적합한 활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자기 스스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기술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관련 지원 체계 같은 것이 좀 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법안 논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발표자 두 분께서는 토론자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리스판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딱히 질문이 없으면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ESG 시스템 관리 분석 팀장님이신 김정일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ESG 담당하고 있는 김정일 팀장입니다. 앞서서 권 과장님께서 좀 대부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금감원에서도 금융위하고 이제 잘 협력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기후 리스크, 기후 변화를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서 우리 이옥수 대표님께서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어떤 금융의 역할을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한 녹색 및 전환 활동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제 탄소 배출 활동 대상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그 공급을 좀 중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저희도 그 이제 정의에 공감하면서 이제 저희 금감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어떤 활동에 자금을 더 잘 공급하고 이제 그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함께 이제 고탄소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제 측면에서 어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센티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권 과장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이라는 걸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도 기업들이 이제 녹색 활동에 대한 어떤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할 때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좀 대기업
위주의,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그런 대기업만 좀 발행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금융 이제 어떤 인프라 상에 채권을 통한 조달보다는 여신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비롯한 이제 금융회사가 여신이라는 어떤 비이클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자금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지침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마련을 해서 금융위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이제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앞서서 저희는 이제 그 은행들이 그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을 이제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IT 관련 시스템, 녹색 분류 체계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그 미리 좀 적용해 보는 이런 인프라도 조금 이제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는 이제 그 공관장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발표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 금융 지원 확대 방안.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420조 녹색 금융 이제 자금 공급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한 6조 원 정도 그 미래 에너지 펀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미래 에너지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은행들이 그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수적인데, 보통 은행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그 은행 자체적으로 져야 되는 자본 부담이 좀 큰 편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바젤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그 어떤 위험 가중치를 따라야 하는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보통 리스키한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본 부담을 경감하도록 그렇게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바젤 규정이 없는 거를 이게 친환경 투자 촉진에서 새로 만든 거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어떤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 해석해서 확대 적용토록 그렇게 좀 완화해주는, 그렇게 우대해주는 요런 어떤 액션을 취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좀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이제 이옥수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적 리스크하고 이제 전환 리스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금융회사가 이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 중에 이제 브라운 산업, 고탄소 배출 산업의 어떤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물리적 리스크라든지 전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업종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금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내부 그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젤 위원회가 21년도에 이제 발표한 그런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화 해가지고 지침서를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용해서 내부적인 어떤 기후 리스크 관리 혹은 금융회사 CEO가 기후 리스크를 감안해서 어떤 금융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발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내부적인 인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이제 가서 이 지침서를 얼마나 잘 그 이행하고 있는지 그 갭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느리지만 금융회사들의 그 리스크 관리 대응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규제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많은 이제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이제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22년, 23년에 걸쳐서 한번 했고 그 결과를 작년 말에 그 저희 홈페이지에 그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제 이름도 이렇게 거기 들어간 워킹 페이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금융회사도 더 넓혀서 이제 그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완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후 이제 공통된 시나리오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 거의 끝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도 측정하고 한은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각 금융회사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좀 비교 분석해 가지고 연말에는 조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진행하겠고요. 아무쪼록 금융권에서도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계속 유지하시고 자금 공급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박혜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제학부의 박혜진이고요.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좀 토론 자료를 미리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발표자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런 전례 없는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기후 위기와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넘겨야. 네. 앞서 두 발표자들 분들께서 기후 위기와 금융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 내용과 연결해서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환 금융의 의의와 고려 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두 발표자님께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전환 금융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부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저탄소 포트폴리오 구축과 같은 방법론을 이제 실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환금융의 의의와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전환금융의 의의인데요. 전환금융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녹색금융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행 우리나라의 녹색 분류 체계에서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활동 또는 이와 연계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석탄 발전 설비를 뭐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 설비로 대체한다든가, 혹은 해운 회사가 중요해서 뭐 LNG 연료 선박으로 변경하는 사업 등은 사실상 녹색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녹색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더라도 한국전력의 그 녹색 채권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 같이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전환금융은 자금 용도를 녹색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저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의 특성상 이제 녹색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고탄소 산업, 그러니까 뭐 철강, 에너지, 항공 그런 데 속한 기업들은 이제 저탄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전환금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런 이제 전환금융은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 구조에 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랑 매우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환금융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금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탄소 고착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금융의 사실상의 성패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얼마나 저탄소 전환을 잘 달성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탄소 전환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SBTi와 같이 이제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받은 저탄소 전환 경로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환금융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개념 정립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발표자분들하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전환금융에 대해서 글로벌 합의된 정의가 사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는 이제 전환 채권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전환 워싱 우려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거리끼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처럼 국내에만 한정된 정의를 하더라도 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지속가능 금융수단과 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배출량 목표, 그러니까 배출량 목표 KPI를 설정한 뭐 지속가능 성과 연계 채권과 전환 채권이 사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데 굳이 추가로 전환 금융이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상품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환 금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분명한 이점이 좀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발표자님들께서 강조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는 전환 리스크 그리고 물리적 리스크를 유발하고 이는 또 금융 부분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들을 이제 저와 한국은행의 지속가능 성장실 김재윤 박사가 지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를 일부 가져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 리스크, 특히 탄소 가격 상승 리스크는 고탄소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저탄소 산업 모두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리스크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이제 사전에 식별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 적용 방안으로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탄소 리스크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런 추세가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려보고 그러한 시나리오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TCFD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 문제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발생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 금감원의 김정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하고 금감원이 같이 이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도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개별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모형을 개발하고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관련 지식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트폴리오 관리, 탄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벤치마크와 계율을 최소화하면서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이미 이 방법은 해외에서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21년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출시해서 이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투자자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이제 고탄소 기업, 그러니까 고탄소 종목을 배제하거나 뭐 녹색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탄소를 진행해야 하는 고탄소 부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서없이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제가 시간을 자꾸 재촉해서 미안합니다. 발표자 두 분께 나중에 혹시 다른 답변은 하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 전환금융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Sustainability Linked Bond하고 론이 있잖아요, SLB. 그게 사실은 녹색 활동이 아닌 활동에 쓸 수 있는 자금인데요. 목표는 녹색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굳이 전환금융이란 걸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나?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발표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선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금융위기와 기후위기와 금융위 변화에 대해서 패널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잠깐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기후 변화는 코로나나 경기 변동보다는 더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위기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참 시사하는 바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개의 논문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학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스턴 리뷰라 그래가지고 스턴 교수가 2006년에 영국 정부에 이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정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탄소세를 매기든지 배출권이나 크레딧 거래를 통하든지 또는 배출 규제를 통해서 탄소 가격을 매겨라. 이게 이제 중요한 공고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중요하다. 저탄소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혁신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어떤 장애를 제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시스템을 개편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페이퍼는 이제 에너지 팔러시라고 하는 저널에서 나온 페이퍼인데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네 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어떤 저탄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보면 이제 기술이 선도하고 정책이 그걸 뒷받침하는 형태였지만은 지금은 정책이 먼저 가고 그에 따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전환은 이제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디스럽트 시키는 붕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디자인을 요구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선호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과 경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져야 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전환금융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신호등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린과 레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앰버 또는 우리 같으면 이제 노란색을 신호등을 넣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앰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사실 개념은 명확하지만 사실 워킹 레벨에서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엠버를 넣으려고 하면은 분류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린 위험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녹색, 비녹색의 기준마저 희석될 수 있고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보는 투자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환 금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유럽 은행들 보면 ESG 리스크 중에서 가장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린워싱입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게 틀린 정보가 아니라도 이렇게 편향된 방식으로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는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과 기후 변화가 같이 만났을 때는 이것은 금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 핀테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속 가능 금융에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그렇지만 응용 분야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녹색 디지털 결제 계좌 솔루션 또는 이제 디지털 클라우딩 펀드 또 디지털 플랫폼 또 예금 대출 솔루션 또 디지털 자산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분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EU가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을 이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탄소 중립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금융은 금융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 영역을 이제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그린 파이낸스가 그 A이고요. 또한 기후금융 우리나라 산업과 금융의 어떤 해외 진출 전략도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도 우리와 같이 제조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탄소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탄소 배출권 시장과 같은 그린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허브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녹색 금융 전략을 보면 금융 시장을 녹색화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녹색 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네모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 기후 금융을 어떤 새로운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후 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BS에서 보면 어떤 자발적 기후 리스크 공시 필라 3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또 선진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제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라 2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 리스크가 감안된 위험 가중 자산 필라 1에 대한 이야기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로 하여금 추가 자본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은행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체로 규제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도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BIS 비율이 규제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것이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리적 또는 전환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추가 자본을 이제 쌓도록 요구하는 클라이밋 시스템 리스크 버퍼 같은 것들이 예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진행을 하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음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조정훈 ESG 파트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훈입니다. 금융회사의 역할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고객
투자자, 주주, 직원 그리고 정부 당국 이런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거기와 같이 어떤 그 금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임팩을 주는 게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후 이슈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금융회사로서 저희 이제 위기 관리와 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보고 지금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이 이제 그 ESG 관련해서 특히 환경분 관련해서 뭐 국내 금융 최초 이런 타이틀은 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신한금융그룹 이제 최초로 동아시아 최초로 넷제로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이사회 BOD부터 BOD는 사실 이제 그룹 단에서 2015년, 은행은 이제 2022년부터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해서 가버넌스를 이제 저희 두고 있고 기타 저희 그 기후 리스크나 이 스콥 3 포함한 이 금융 배출량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쪽에 이제 측정 시스템도 구축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실행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 내에서 어떤 KPI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룹사나 경영진들에 대한 그 평가 시스템 이런 부분도 도입을 했고 또 이제 공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의무 공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융 전체적인 ESG 공시 데이터 플랫폼을 또 최초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뭐 이옥수 파트너님도 계신데 같이 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2NF라고 SEC의 NIS의 이제 ADR 상장 업체로서 또 이게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공시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뭐 UNEP, CDP, NGBA, PRB, SBTI, PCAP 2030 뭐 PRB 이제 코어 그룹, TCFT 뭐 적도한 즉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을 해서 이제 의견도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주도로 해서 돼 있는 이니셔티브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아까 그 김정일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K 텍스노미 이것들을 작년 말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좀 그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그 활동들 중에서 이제 ESG 컨설팅도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독원하고 지구의 날 이제 그 주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뭐 CSDDD, CSRD, CBAM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대기업들의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그 컨설팅도 하고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금융입니다. 상품을 통해서 대출과 투자를 통해서 이 생태계 조성을 하는 거에 신한이 이제 2020년에 친환경 금융에 30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한 3월 말까지 14.6조 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대출도 있고 뭐 벤처캐피탈의 ESS, CCUS 이런 투자들도 있고 아까 디지털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에 이제 접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츠의 녹색 건물 인증된 거에 투자하는 거, 자산운용의 대체 투자나 프라이빗 펀드 뭐 이런 ETF까지 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친환경 금융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녹색 금융, K 텍스노미 기반의 이런 걸 또 이제 접목하는 게 이제 저희 새로운 숙제이고 이것도 숫자를 뽑아서 이제 공시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환금융 부분인데 이 전환금융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하고 파일러팅을 하면서 친환경금 2차 보전 대출을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한 1.4조 현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고 이 효과로 인해서 저희 그 은행의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 캐펙스 전환하는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저기 김정현 팀장이 말씀하셨던 미래 에너지 펀드 이런 투자에 저희가 이제 어떤 리스크 웨이티드에서 RWA를 좀 혜택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더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부하고 협조해서 많은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이런 전환금융이나 이런 부분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가고 있는데 한국도 같이 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니셔티브를 전환금융에 대해서 주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금융회사들도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런 생태계 만드는데
새로운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안 뭐 잘 하고 있죠. 아주 깨알같이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것은 오늘 이 거대 트렌드의 세 주제가 인구, 기술, 이렇게 기후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경제금융 이런 학계에서 인구다 또 기술은 주요 변수로 다뤄졌지만 아마 기후가 경제학회 특히 이제 금융학계에서 다뤄지는 것은 좀 최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한 가지 여기서 그 자체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구나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의 어떤 수요, 정책 수요 또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서 촉발된 면이 많다면 기후는 확실히 외부에서 왔다. 이게 최소한 기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은 쪽은 뭐 환경 전문가나 또 환경 단체나 이런 쪽이었고 학계에서 이런 어떤 수요 노력은 확실히 외부에서 촉발된 면이 많다.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또 정부 당국에서도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더 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 이 위기 문제를 두 가지 관점, 신안보의 관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금융권의 전문가들이실 것 같은데 금융시장의 룰 세팅 또 정책금융, 민간금융의 역할,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안보 이슈는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국정원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주제가 신안보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특히 식량과 에너지 사실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AI는 없어도 살지만 식량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안보 차원에서 식량과 에너지 이슈가 다뤄져야 하는데요. 특히 식량은 적응의 관점에서 또 에너지는 감축, 탄소 감축의 완화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뭐 클라이밋 플레이션, 푸드 인플레이션, 뭐 히트플레이션 이런 아주 신조어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뭐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요. 올해 나온 최근 그 ECB 연구 결과에서도 앞으로 2035년까지의 탄소 증가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최대 매년 3% 포인트씩 증가할 수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 전 세계는 차치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만 좀 남아 돌아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매년 60kg 이상씩 섭취하시는 이 육류의 경우에는 이걸 공급하기 위한 사료를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의 움직임은 종종 여러 국가들이 아예 곡물 수출 금지, 뭐 작년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을 보면 IPCC의 연구에서도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내에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50%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예 식량 자체를 수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우 한돈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내 식량 산업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특히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양쪽을 다 봐야 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스마트팜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육류에 있어서는 인공육, 배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또
우리 국민들 소비자 사이에 어떤 좀 수요의 전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며칠 전이었죠. 덴마크에서 드디어 이 낙농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육류에 대한 농업 부분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육류 가격의 상승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쪽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대한 투자는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 2주 전인가요? 그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글로 커버 스토리를 실렸죠.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태양광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설비가 증가한 에너지원은 없었다. 3년에 설비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2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년이면은 4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9년이면은 8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선진국, 개도국, 중동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또 대한민국의 태양광 시장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이러한 신기술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좀 앞서가는 것 같더니 이제 중국도 워낙에 빨리 쫓아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되는 이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시장에 맞춰서 한국 산업이 한국 경제가 얼마큼 잘 적응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 국내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또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미국이 계속 관세를 이제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런 것이 글로벌하게 보면 확실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의 공급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중국 내부의 이 태양광 산업 기술의 발전은 뭐 괄목상대하고요. 저가 공세만이 아니고 기술도 이 크리스탈린 기반의 태양광 기술도 뭐 아주 최선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미국 내 소비자들의 그 부담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지만 또 한국 기업으로서는 기회가 되죠.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양광 분야나 또 전기차 분야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상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 비춰보면 한국에서의 태양광 시장 현재 누적 설비가 24기가와트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보다 이 태양광의 여건이 아주 안 좋은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일사량이 독일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이 우리의 4배에 달하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 풍력은 1기가와트가 안 되는 정말 참담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1차적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특히 정책금융 그리고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굉장히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더 이상 기후 위기가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식량, 에너지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먹거리 문제 또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 토론이 끝났는데요. 시간이 벌써 초과되었고 그리고 6분 토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발표자 두 분께서 6분 토론을 듣고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30초 이내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예, 그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근데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그 지속 가능 연계 채권 SLB하고 전환 금융이라는 거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축을 위한 투자와 또 기후 기술을 위한 어떤 지분 투자, 이 두 가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감축 투자만을 위한 여신 지원을 단독으로 재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합쳐서 패키지로 제공해야 기업 입장에서도 규제 대응과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원책이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제 발표 서두에서 기후 변화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뭐 이재민, 난민, 그리고 식량, 그리고 전쟁 이런 그 상당히 위협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받아서 혼용화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안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이 없는데 괜히 겁만 주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 뭐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이게 어떻게 대안을 뭘로 만들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뭔가 거대한 것이 몰려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은 그러니까 적응은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언스 중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되어서 기회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과 6분 토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